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레스 송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 작가님이 한 올 이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트남 전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안 다뤄봤던 그 오퍼레이션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바로 볼로 작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기체들이 있죠. 그런 기체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볼로 작전의 배경부터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역을 이제 공중과 해전으로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찾다가 이제 사실 가장 잘 알려진 작전이었죠. 월남에 있어서 이제 이 오퍼레이션 볼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이제 롤링 썬더 그 다음에 북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남전은 보면 되게 이상한 전쟁이에요. 원래 전쟁이 나면 모든 한계를 풀고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전쟁터에 죽음을 풀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미군은 전쟁을 할 때 항상 한쪽 팔을 뒤로 묶어놓고 전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공중 폭격 같은 경우도 비행장 폭격하지 마라. 왜 비행장에 소련 사람이 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북이 17도선 공격에서 목표를 일일이 다 백악관에 지정을 해줬어요. 내가 이제 한 팔로 권투할 테니까 너 나한테 덤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의 괴상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실 이제 베트남에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패전의 5가지 그걸 얘기하라봐라 원인을 얘기하라면 5손가락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롤링 썬더 작전이라는 대규모 북폭 작전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게 미군의 취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석기 시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석기가 안 만들어져 여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석기 시대 약간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석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 폭격이나 전략 폭격은 독일, 일본 같이 공업력이 있는 국가의 공업 생산력을 없애면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베트남은 특히 월맹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제 군수 물품들은 소련이라든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농업 국가였으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전략 도시를 폭격한다는 의미도 어려운 게 이 시대만 돼도 이제 미 언론에서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에 비인도적으로 도시를 무의미하게 폭격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베트남이 이제 월맹이 이제 소련이나 중국을 통해 SA-2라는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각종 대공화기들을 갖다 놓게 되면서 미군이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말려들게 되면서 생각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롤링 썬더도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폭격의 목표물은 지지부진하고 이때 3년 동안 쏟아부었던 게 한국 전쟁 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성과는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피해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미군 조종사들은 계속 이제 제안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존슨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황 이제 전쟁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걸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전쟁은 통제가 안 돼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저는 전쟁에 관한 가장 좋은 격은 이거라고 봐요.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짜서 계획을 타임라인을 짜고 해봤자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의 굉장히 큰 한계인 게 전쟁이라는 거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맞습니다. 베트남전은 어떤 그런 명백한 뚜렷한 전략적 목표가 없어요. 위잖아요, 베트남이. 월맹을 항복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맹을 점령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목표라고 삼은 게 월맹이 이제 남베트남에 대한 어떤 무력 도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겁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전략적 목표 없이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잖아요. 그리고 공산당과 민주당의 그 맞습니다. 싸움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볼로 작전이 있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바로 지대공 미사일도 맞습니다. 있지만 상대편 월맹이 이제 물론 중국과 특히 이제 러시아, 소련이 많이 원조를 한 기체 중에 미그 21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동성 짱이죠. 저고도에서의 기동성도 짱이고 갑자기 나타나다 치고 빠지는 전술을 했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소련식의 관제를 통해서 치고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그 물론 북폭을 뭐 B-29 같은 아니 B-52 같은 커다란 그 전략 폭격기로 폭격한 것보다는 F-105라는 그 저 멋있는 전투기죠. 예, 전투기로 전폭기로 그렇죠. 갖고 나름의 그 당시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호위로 F4 팬텀이 갔어요. 근데 F5, F4 팬텀. 팬텀 맞죠? F4. 갑자기 그래서 속보다 남자. 네. 영어가 나와서 그래. F4 팬텀이 나왔고 팬텀이 그 호위를 했지만 치고 빠지는 전술로 F4 팬텀이 미처 보지도 못하게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미그 17한테 당하죠. 그렇습니다. 미그 17, 19도 이렇던 그 1대1에서 당한 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 공군 입장에서는 약이 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기체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F-22가 뭐 F-16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꼴인 거죠. 그러니까 미그 21 같은 경우는 뭐 에어리어 88 같은 경우는 야레레 메카 이제 그냥 나오면 주인공이 기관총 한 방 쏘면 부서지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실 당대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기동성 높고 공대공 미사일 장착한 이제 최신의 이제 동구권 기준의 최신의 전투기 중에 하나였고 이게 뭐로 생각하냐면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밤에 글 쓰고 있으면 모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글쓰기를 포기하고 모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냐면 보이지를 웽웽거리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전기파리채라든지 뭘 쥐부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숨어. 그리고 다시 전기채를 놓고 글을 쓰다 보면 또 뒤에서 웽웽거려. 무시하면은 팔이나 근데 목덜미가 물려요. 그럼 또 아프잖아요. 또 그러니까 딱 이 글을 정리하면서 딱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니까 미군이 나온 카드는 이제 와이드 위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카드를 꺼냈더니 그러면 이제 월맹 쪽은 그럼 우리는 전투기. 라고 꺼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끊어 가는데 그 당시 소련군이 이제 그 소련군의 전투기를 이용한 베트남 월맹군 공군의 전술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모기 같은 거였죠. 그냥 뜨면 왜냐하면 F-105 같은 경우는 폭장을 잔뜩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전투기가 뜨면 이제 상대방 전투기가 뜨면 일단 폭탄을 버려야 돼요. 이제 상대방과 싸워야 되거나 철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폭격 임무는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왔다가 그냥 싹 가버리면은 이제 폭탄 다 떨어뜨린 F-105는 돌아가야죠. 뭐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빈틈이 보이면 저기 10명의 사람이 한 명 도둑 못 봤잖아요. 그냥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다가 싹 치고 나와서 한 방 쏘고 튀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북폭 관련한 기록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그 조종사들이 SA2가 안 날라오면 더 불안해했대요. 미사일을 안 쏘면 이거는 전투기가 뜬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이 귀찮은 이 모기들을 어떻게 잡을까 해서 꺼냈던 게 이제 로빈 올스 대령이 이제 해냈던 이제 오퍼레이션 볼로였습니다. 이 볼로는 이제 필리핀제 칼 같은 건데 쿠크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사냥용 그다음에 이제 뭐 열대 지역이니까 이게 나무 쳐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코코넛 딸 때. 네, 그러니까 마체테 맞아요, 일종이라고 맞아요. 보는데 이제 요 이름을 짜고 이제 뭐냐면 F4 팬텀을 F-105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뭐 물론 보면은 바로 눈치를 채겠지만 이제 F-105의 속도, 고도,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전 포드 같은 것도 똑같이 달고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월맹군 측 이제 관제탑에서 왜냐하면 소련식 이제 공군 전술은 그냥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전투기를 이동하거든요. 관제탑을 관제 센터를 속이면 되는데 기만 작전이네. 네, 레이더를 딱 봤는데 오라? F-105가 오는데 호위 전투기가 없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야 가라 미그 21 이런 거죠. 네, 가라 미그 21.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굉장히 작전을 복잡하게 짰어요. F-105로 보이기 위한 그런 작전도 짰고 그다음에 기지 주변에 또 스파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스파이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기만 작전을 짰죠. 그래서 이제 제파로 이제 띄웠는데 월맹에서 그 관제사가 이제 딱 보더니 F-105가 떴는데 이거 딱 고도나 속도를 보니까 딱 F-105네. 근데 다 주변에 F가 없어. 그리고 네. 기체 간의 음성으로 나누는 그 그렇죠. 부호도 다 F-105의 부호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F-105 편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 이제 전자전 포드도 F1은 안 달았는데 F-105는 달고 있었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속여 넘길 수 있도록 이제 개조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레이더가 네. 관제사들이 보면 그게 F4인지 F-105인지를 모른다는 걸 거꾸로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67년 1월 구분을 2일 날 못하니까. 이제 그 작전을 띄웠는데 실제로는
이제 F5가 떴는데 이제 F105처럼 비행을 한 거죠. 속도도 느리게 하고 고도도 맞추고 무선 교신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용했던 F105 조종사스럽게 하노이 쪽 날아가니까 이제 준비했던 미그 21을 띄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름을 싹 뚫고 갔더니 어머나 제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가 된 거죠. 작아. 작고 뭔가 쟤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련식 전술에 문제가 생긴 게 조종사가 바로 보고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신이 됐으면 이제 거기서 끝났을 텐데 이제 관제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라 미그 21 이런 거죠. 눈으로 확인해. 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전에서 로빈 홀스 대령이 이끌었던 그 편대가 세 대를 격추하고 그다음에 다음 편대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연료가 떨어질 상황이었거든요. 돌아가고 다음 편대가 한 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제파 편대가 또 세 대. 그래서 이제 7대를 총 격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에어리어 88이나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한 번 누르면 5대씩 터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북베트남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미그 21이 20대가 안 됐어요. 15대 다. 네, 16대. 네, 16. 네. 그거는 양쪽의 그 전사로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16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절반이 날라갔네요. 네, 거의. 아마 그렇죠. 이제 7대니까 거의 죠.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군 측은 7대를 네, 네. 격추시켰다. 근데 이제 월명은 5대 되니까. 월남군 측은 이제 그보다 적은 5대다. 이 차이죠. 5대도 크죠 사실. 그쵸.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북베트남에서 그러면은 조종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북베트남인으로 네, 구성이 그렇죠. 된 건가요? 아닙니다. 북베트남인도 또 많이 있었고, 있지만 북한군도 그 중에 있었고. 북한군 조종사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지대공 미사일 부대의 그 하는 그 오퍼레이터들은 러시아 전부 사람. 러시아 소련 소련이었죠,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 3,000명 이상이 파병됐다고 이제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조종사도 참전의 전사자 묘비인가 이게 밝혀진 예, 게 있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매년 추모를 하고 뭐 북한하고의 사이가 그래도 좋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도와줬던 우방이었기 예. 때문이죠. 소련이 문제네요. 아니죠. 그럼 너도 얼마나 이렇게 제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미국이 문제죠. 예. 아니, 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서로 간에 그 냉전 시대에 그렇죠, 이루어졌던 네, 네. 양측의 그 어떤 그 논리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민명들이 그 전쟁의 비극인 거지 뭐 누가 잘못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 볼로 작전을 쭉 보면 F4C형 팬텀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기관포 포드를 달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부 스페로하고 사이드 와인더지 네. 기관포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건 좀 아, 특이했어요. 근데 사실 기관포 포드를 나중에 달았는지 나중에 그게 달았습니다. 기관포 그게- 같은 경우는 공군하고 해군하고도 또 이 팬텀에 필요하냐 아니냐 좀 갈리고 맞아요. 공군 안에서도 기관포가 필요하냐 아니냐 나름 갈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D형부터는 기관포 포드가 확실하게 달렸는데 그렇죠. 예. C형까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죠, 아무래도. 아니,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미사일 만능주의였기 때문에 음. 그거 전혀 안 달았잖아요. 그래서 D형에 와서 그 SCC SUU 20. SU 21. 16인가요? 예, 그걸 16, 예. 장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사일에 맞아서 미그 21이 격추했다는 것 자체가 또 경이롭더라고요. 요새는 다 피하거든요. 저것도 신기하게. 당시 사이드 와인더는 후방에서밖에 못 쫓아갔어요. 그렇죠. 예. 스페로도 이 사거리가 거의 7km 안팎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유도를 아무리 해도 호밍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이제 C형이고 67년인 거 보면 사실 기관포 저도 관련 기록을 찾아보니까 기관포로 사격했거나 기관포로 격추시켰다는 얘기는 없고 아예 없어요. 스페로랑 사이드 와인더로 잡았다는 얘기 있고 사실 이제 월남전에서 미군이 그 앞에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지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그 격추 비율이 줄어들어요. 한 10대 1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면 여기는 진짜 3대 1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만들었던 게 이제 탑건. 미 해군이 만들었던 게 탑건이죠. 탑건2 언제 개봉하냐? 네. 그리고 톰 크루즈. 아니 이 격추 비율을 얘기해서 그런데 아주 심할 때 미군이 이 볼로 작전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됐던 아주 심한 때는 이제 일일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어떤 때는 격추 비율이 0.8대 1.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미군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군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월맹군은 일단 전장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미군이 오면 그냥 이거는 도전할 수 없겠다 그러면 보내고 그다음에 찔러 볼만하다 그럼 출격했다가 빈틈이 보이면 한번 쏘고 그다음에 이제 철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안 될 거 같아 그럼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월맹의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 자체는 이런 게 이제 빠졌던 게 이제 70년대 넘어서 라인베커 작전에서는 그런 거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진짜 석기 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룰링 썬더 때도 이런 제한 없이 공격을 했었어야 됐다고 해요. 그런 정도였으면 사실 이런 복잡한 작전 그리고 이 작전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 하니까. 그건 다 하니까. 어차피 쟤들 다시 부활해내요. 그렇죠. 2년 안에 또 네. 베트남군도. 이 그 베트남전의 그 공중전 때문에 파생돼서 나온 4세대 기체가
F-15 15, 그다음에 뭐 F-16 나오고 F-16이 나오고 그랬지만 제공권 전용 기계가 네, 물론 나온 거죠. 그랬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아까 전자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얘기하셨지만은 전자전 분야에 대한 발달이 대단해서 이 이후에 전자전 보드는 상상 초월의 그 그렇죠. 파드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당시 쓰였던 전자전 파드는 제식화된 게 그 ALQ71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많이 떨어졌었죠. 맞아요. 초보 단계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조종사들 기록을 보게 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SA2가 날라오는 게 꼭 전봇대가 날라오는 그렇죠. 것 같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미사일이 워낙 가라 컸으니까. 전봇대.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은 이 명중에서 터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 사실 근접 신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터져도 이제 이게 자동차나 전차가 아니라 비행기라 살짝 문제가 생겨도 그게 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간과할 수 없는 게 사실 미사일 자체로 격추는 숫자는 적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어쩔 수 없이 고도를 낮춰가지고 피할 경우가 많고 거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중저고도부터는 대공포가 엄청 깔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 피하다가 대공포에 맞아서 떨어진 기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그렇죠. 처음에. 야,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고 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네. 근데 오퍼레이션 폴로를 보면 이게 사실이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 시야로 쐈더라고요. 전투를 벌이고 공중전을 벌였더라고요. 뭐? 우리 지금 세대라면 레이더를 보고 쏘고 뭐 이런다고 할 텐데 여기는 레이더로 적의 몇 킬로 전방에 발견해서 미사일에서 이런 얘기가 없어요. 베트남 전쟁 내내 실은 육안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레이더 자체 신뢰성과 탐지 거리의 한계도 있고 또 미군 교전 수칙이 일단 목표를 육안으로 식별하고 공격하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중국이나 기타 다른 제3국 기체와의 교전 가능성을 늘 무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쩔 수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굉장히 재미난 에필로그를 하나 찾았는데 이 로빈 홀즈 대령이 이제 오퍼레이션 볼로를 하면서 이끌었던 부대가 제8 전술 그거 내가 비행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군산이지. 얘기하시네. 근데 이 부대가 이제 울프팩입니다. 현재 늑대 이제 때. 군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물프팩 그 전투 비행단은 두 개 대대로 있는데 35 전투 비행 대대하고 80 전투 비행 대대고요. 지금 현재 F-16 뭐 블록 40이지만 다 개량이 돼가지고 지금 F-16 CM이라고 CMDM 얘기하죠. 그런 정도의 성능이라서 상당한 성능과 전력을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와일드 위즐 능력으로는 지금 우리 공군 KF-16보다 한 수 위인. 한두 위죠. 파일 다만 전투 비행단입니다. 그렇죠. 다만 와일드 위즐의 임무는 그 주일 미 공군에서 미사와 맡고 있죠. 있죠. 네. 13 전투 비행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투 비행단이 돌고 돌아서 이제 한반도에 이제 군산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요. 군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군산에 있는 F-16 다시 또 정비 들어갔어요. 업그레이드하러.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F-35 배치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볼로 말하면 안 작전을 되는 보게 되면 그 조종사들의 열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그렇죠. 전투기를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내 기체에 킬마크를 붙이겠다라는 이제 그 조종사들의 열망. 그래서 로빈 홀즈 대령도 엄청 닥달했다 그래요. 로빈 홀즈 대령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1923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그렇죠. P-38 라이트닝 네. 몰고 다녔고 그때 당시 두 기를 떨어뜨려서 에이스는 안 되었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네. 이 사람이 나이가 45살 돼서 베트남전 가서 한 번 더 하고서 에이스. 뭐 훈장 달고 에이스 네. 달고 나온 거죠. 대단하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전투기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네요. 그럼? 월남전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전투 이제 당연히 그거는 맞게 되는데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전자 장비와 그러니까 약간 한 기체 안에 몽땅 때려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공중 우세를 위한 전문적인 전투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F-15 그다음에 이제 이 F-15의 약간 염가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바로 F-16. 근데 그리고, 미해군 네. F-14를 들여온 거죠. 덕 파이팅을 너무 간과했고 그리고 미사일 만능주의를 이제 버리고 그 덕 파이팅 그러니까 기본부터 가자. 지금 우리 흔히 BVR 교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선에 있는 전투 조종사분들은 BVR 교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쪽에서 미국 29가 오면 BVR 교전으로 해서 전부 다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피하죠. 실제 거의 그럴 수는 없고요. 뭐 절반 이상 떨어지면 잘한 거고 그 다음엔 결국 덕 파이팅이 들어가요. 다만 미그 29의 전술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그리고 BVR 교전 능력이 뛰어나야지만이 덕 파이팅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본의 기본은 덕 파이팅이다. 그렇죠. 네.
그 월남전 얘기 좀 아까 전투기 얘기해서 그런데 월남전 당시에 미군이 만들었던 전투기들이 센치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F100부터 네, 맞습니다. F110, 110, 111까지 111까지 아드박까지 그때 당시도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런 전투기들을 모두 투입을 해보고 실전에 경험해 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F-15나 지금 같은 걸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전적 정보를 얻은 게 또 베트남전이기도 해요. 전투기로서는. 그리고 그런 전투기를 수백 대 가지고 있었자 정치적인 걸로 엮이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도 얻었겠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전 그러니까 그 전자 정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졌고 지금으로서는 넘사벽의 차이가 나는 게 미 공군과 여타 다른 나라 공군의 차이는 거기에서 이제 완사적 차이가 아무도 나죠. 가질 수 없는 지금. 자료들을 그렇죠. 갖고 있어요. 예. 알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맞아요. 우리로서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받지도 못하고. 네. 주지도 받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도 상당히 그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져 가지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ALQ 200K가 거의 그 수준급이라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서 발전한 그 전자전 포드가 KF-X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개발을 그걸 한, 바탕으로 네. 만들었죠. 통합 전자전 퍼드가 아니고 총합 전자전 장비가 내장돼서 장착됩니다. 맞습니다. 예. 볼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하나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얽힌 그런 에피소드도 그렇죠.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현대 공군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우리에게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작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네. 작전이었지만 그리고 또 13분 정도 교전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또 신선했고요. 맞아요. 예.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F4 팬텀의 어떤 능력과 F105의 기능이 뭐였다는 거 그리고 미그 22 당시만 해도 어떠한 급의 전투기였다는 쌩쌩했다. 거 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F105가 거의 한 700여 대 만들어졌는데 월남전에서 한 400대 떨어졌죠. 그렇죠.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 완전히 배치된 게 690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의 다 비행기인데.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서부 지역에 나중에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번 가보시려면 유마 박물관이 있어요. 애리조나 유마에 거기에 이제 그 F105가 전시가 돼 있고요. 그 G형도 있고 D형도 있습니다. 유마는 그리고 굉장히 멀고 더 가까운 데가 어딨냐면 LA에 가면 거기에 샌디에고 항에 참 가면 항공모함이 하나 있습니다. 맞다. 거기 예, 간판에 미드웨이. 있습니다. 뭐가 가깝다는 거야? 다 멀고 샌디에고 그러니까 다 멀고. 애리조나나 유마나 그렇죠. 애리조나를 여행하시려면은 그쪽에 가시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를 여행하시면 그쪽에 가시고 예. 또 되게 뭐 옆집처럼 얘기하셔가지고 깜깜한 줄 알았어 진짜. 잘못했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혹시 가시게 되면 거기 그 입구에 거긴 참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F100 시리즈가 쫙 있어요. 거기도 진- 옆집은 아닌 예. 것 같은 느낌이. 거기도 옆집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옆집이라고는 얘기 안 했죠. 문제는 특이한 게 F100 시리즈, 100 시리즈가 쫙 순서대로 있더라. 그래서 관람하기 좋더라. 이 예. 얘기를 그 말씀드립니다. 간판에도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볼로 작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 작가님이 또 다른 재미난 주제 가지고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